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갑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재밌는 공부했었지요. 사설하고 칼럼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주제를 형성해서 독해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실제로 독해는 독해였지만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팁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설도 좀 딱딱한 글이긴 하죠. 사실 재미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논리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고 또 좀 읽기 거북스럽더라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내가 논술로 꼭 대학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 사설이나 칼럼을 좀 가까이 해보세요. 사설이나 칼럼 정도의 이 글을 쓴다기보다는 흉내낼 수 있을 정도면요. 여러분들 논술에서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쓴 사설하고 칼럼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선생님은 글을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앞부분에서는 꼭 문제 상황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근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 어떤 일정한 형식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글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제 여러 가지 그 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글들의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 저렇게 글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곧 논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논술을 꼭 굳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사교육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교육에 의존해서 논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과정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는 거고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요, 사실은 혼자 준비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논술을 같이 서로 협의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오히려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교육에 의존해서 논술을 공부했을 때 오히려 효과가 그렇게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논술은 원리가 간단한데 그 원리가 간단한 거를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는 거에 제가 이제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논술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아주 또 재밌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또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사설을 신문의 사설을 이제 오리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 이렇게 붙이고서 핵심적인 내용 다 이렇게 독해를 하고 줄을 친 다음에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장에는 요 다음 부분에는 이 사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대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런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지만은 만약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부분들은요. 시사인데요.
논술의 주제 있잖아요. 논술의 주제는 키워드는요. 언제나 이 시사적인 거하고는 연관관계를 늘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따지고 보면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어떤 수준이나 정보에 대한 어떤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시사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어떤 그 쟁점을 형성을 해보고 그 쟁점을 통해서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 또 그것을 독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사설 중에 아주 재밌는 그 사설이 있습니다. 칼럼이 있습니다. 칼럼 2편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하나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논술 시험지를 받으면은 언제나 논제부터 먼저 살펴보라고 그랬죠. 논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 있으면은 주의사항 면밀히 살펴보고 체크하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시문을 독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자, 논제가 나왔어요. 이 논제. 여러분들 과연 이 정도의 논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1600자 정도 되거든요. 1600자 정도 되면은 200자 원고지로 뭐 8장 정도인데요. 길다면 길지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긴 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신이 19세기 초반에 실학자라고 가상을 하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네요. 가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19세기 초반에 실학자입니다. 노비제에 대한, 자, 노비제라는 말이 나왔죠. 이 노비제. 이 노비제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키워드가 되겠죠. 키워드, 주제가 되겠죠. 노비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설문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논설문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포함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노비제에 대한 나와 다의 주장을 비교해서 설명해라. 지난번에 선생님이 분명히 제시문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가와 나가 있다면요. 똑같은 관점에서 제시문을 구성하는 것은 논술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논술로서의 의미는 이것이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요거는 이런 관점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런 관점을 유지하거나 이런 관점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야 비교나 설명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노비제에 대한 일단 나하고 다하고의 주장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 두 주장이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 주장이 과연 올바른 건지 아니면 이 주장이 합리적인 것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어떤 견해를 거기에 드러내라. 이렇게 부딪히는 견해가 두 개가 있는데 뭐에 대해서? 노비제에 대해서. 그 견해를 비교하고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피력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시문은 우리가 안 봤어요. 제시문은 안 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 정도라면은 써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온 학생은 이미 논술의 8분응선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제시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통 문제가 아니냐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 문제가
2010년도 서울대 정시 논술 문항 3번 문항이었거든요. 서울대 논술 문항은요, 늘 3번 문항이 항상 학생들이 까다로워하고 또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논제만 보여줬고 어떤 대학인지도 여러분들 몰랐어요. 근데 논제만 보고서도 이해가 갔고 저 정도라면 나도 쓸 수 있겠다라고 싶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논술의 8분응선은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렵다는 서울대 정시논술 문항 3번에 제시문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큼 어려운지요.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교과서도 중요하고 또 시사적인 것도 중요한 거지만요,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죠. 내가 충분히 이 글을 읽고 나의 논리를 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만 있으면 되겠지요. 이 글도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먼저 제시문 가는 국사교과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주 짧아요. 조선 후기의 학문과 사상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학이다라는 얘기예요. 실학의 발달이었다.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실학은 17, 18세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의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학문과 사회 개혁론이다.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중요하죠? 실학은 18세기에 가장 활발하였으며 대부분의 실학자는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하여 비판적이면서 실증적인 논리로서 사회 개혁론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실학자는 비판적인 거고 당대 현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뭔가 근거를 갖춘 논리로서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문을 읽고 났으면요, 여러분들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다음 지문은 뭐가 나올 것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개혁론을 제시했다고 했으니까 그 개혁론이 어떤 개혁론이냐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논제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논제에서 주제가 노비제가 나왔었죠. 노비제에 대한 어떤 개혁론을 제시할 것 같지 않나요? 그 개혁론인데 하나의 그 제시문이 가니까요, 나에서는 뭔가 개혁론에 대해서 이런 쪽에서 얘기했다면 다에서는 이런 쪽에서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요, 원리가. 다음 질문 볼까요? 무릇 노비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을 한결같이 균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노비가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거, 이거 노비종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거를 균등하게 똑같이 적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 이제 읽어봅시다. 지금의 법에는 공사의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노비가 양녀에게, 그러니까 그 평민의 자녀에게, 평민의 이제 여성에게 장가를 들어 낳은 아이는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하니 이 법은 한결같지 않고 오직 천한 신분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원래는 노비가 양민의 그 여성하고 결혼하면은, 평민의 여성하고 결혼하면은 그 자식은 평민의 신분을 따르게 됐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 노비인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하니까 이 법 자체가, 이 노비종모법이라는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마땅히 한쪽을 따르도록 그 법을 분명히 정하여 노가 양녀에게 장가를 들어 낳은 아이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에요. 살펴보건대 우리나라 풍속에 공사노비가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 법은 고려 정종 때 시작되는데,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금수의 도리요. 인류인데도 금수처럼 처신하게 하니 어찌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법이 아닌 유래를 규명해 보면 우리나라 풍속에서 노비를 부릴 때 학대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마치 우마나 개견처럼 다루는데, 소나 말 또는 닭이나 개처럼 다루는데 부리기를 이같이 하고, 아버지를 따르라고 하면 간사하고 문란한 소송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 그 법이, 그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 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노비를 세전시키는 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후세에 이르러서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법은 그대로 개성하면서도 어머니가 양녀이면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해야 노비가 돼버린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런 법은 법이 아니야. 법이 아니고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건 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다만 사람을 몰아서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이니 불법 중에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불법 중에 불법. 그 다음에 중간에 생략됐고요. 살펴보건대 노비라는 명칭은 본디 죄 지은 사람을 다스리는 데서 생겨난 것이며 죄인이 아닌데도 노비로 만드는 법은 옛적에는 없었다. 무릇 죄인은 노비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벌은 후손에게까지 미치지 않았는데 하물며 죄가 없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중략 조선의 노비법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오직 그 가계 혈통만을 살펴서 영원히 노비로만 삼는다. 이게 노비를 한번 노비로 태어나면 끝까지 노비다 이런 얘기죠. 조선시대에 들어와 법을 제정할 때 사람을 몰아 노비가 되게 하고 노비 신분에서 빠져나오게 나오는 사람은 없도록 했어요. 이 때문에 노비가 점점 많아져서 10명 중에 8-9명, 8-9명, 80%, 90%가 다 노비예요. 양인은 점점 적어져서 10명에 한두 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그래서 나라에 공민이 없어지고 모두 사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비 한 사람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도 10년을 다투고도 판결이 나지 않아요. 도망간 노비 한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 그 가족들 있잖아요. 이 직계 가족 친척들까지 전부 다 침해하고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폐단과 형세가 극단에 이르러 이제 뭔가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자 이게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녀의 소생이면은 양인이 되게 함을 이룹니다 이게. 왕도가 행해져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로 서고 또 편로한 한쪽에 치우친 그러한 풍속이 제거되면 노비법이 반드시 혁파될 것이 분명 명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비법이 오래되고 그것이 풍속을 이루어 사대부들이 모두 노비의 의지에 집을 유지하는 까닭에 갑자기 개혁하기는 어렵다. 이걸 갑자기 바꾸자고 하면 또 이제 그 사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반들이 굉장히 또 그 반발이 심하겠죠. 갑자기 개혁하기는 어렵다. 반드시 풍속이 점점 변하고 상하 모두 살림이 넉넉해지고 머슴이 점차 늘어난 고공이 늘어난 후에야 노비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노비제를 일단 유영원은요 노비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급격한 것은 원하지는 않는 거죠. 노비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갑자기 현재의 노비를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비 신분을 당대에 그치게 하고 대대로 노비가 되게 하는 법을 폐지하자는 것이자는 얘기죠. 이게 이제 유영원이 반기수록에 나와 있는 건데 1670년에 지어진 그런 글이에요.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이 시대. 그래서 지금 노비 종모법이라는 것, 그 법이 그대로 따라서 이제 어머니가 양인이면은 그 아버지가 노비더라도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는 노비 제도를 급격하게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노비 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유영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답원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답원 지문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글이거든요. 예기에 이르기를 군신과 상하는 예가 아니면 그 질서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뭔가 좀 앞에 얘기하고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뭔가 상하 관계의 질서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옛날에는 성인이 계물, 성무, 만물의 뜻을 밝혀서 인간의 질서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체를 만들어서 그 오세사가 이제 그런 표식을 했죠. 귀하고 천함을 표시하였으니 소위 황제 요순의 의상을 드리우자 천하가 다스려졌다 하는 것이 이를 두고 하는 것이다. 이 공복의 문체에 등급이 있고 깃발의 소리에도 등급이 있으며 수레에도 등급이 있고 지붕의 굴에도 등급이 있고 제사에도 등급이 있어서 그 질서가 정해놔야 상하의 등급이 명박하였으니 이것이 성인이 세상을 통솔하고 백성을 안정시킨 그러한 그 권리다. 이게 큰 어떤 하나의 어떤 질서요. 그것이 하나의 나라를 지키는 통치 수단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우리나라 습속에도요. 변동이 잘못 넘어요. 상하가 오로지 각각 그 분수를 지켰다. 이게. 근세 이후로 참 이게 그 녹봉이죠. 장록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귀족이 세잔하자 호리호맹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아전과 백성들이 틈을 타서 이제 기세를 부려서 이들이 집과 말 치장이 호사스럽고요. 의복과 음식이 사치스러움이 모두 법도를 넘어서 아래가 위를 능멸하고 시들게 돼서 등급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아래의 질서가 없어졌다. 그 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서 뭔가 위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지위가 하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질서가 사라지게 됐다. 장차 어찌 사회를 유지 결합하여 그 원기를 북돋아 그 혈맥을 통하게 하겠는가. 귀천을 밝히고 지위의 서열을 구별하는 것은 오늘날의 근무다. 가장 급한. 자, 이분은 이 얘기하는 거네요. 서열을 구별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급한 시급한 문제다 이런 얘기죠. 옹정 신해는 이후로 무릇 이거 1731년이에요. 네, 이 이후로요 산호의 양인의 신분의 처소생은 모두 양인 신분을 따르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위영원이 얘기했던 대로요, 이 노비 종모법이 그대로 이제 이때쯤에 돼서는 그것이 이제 그 어머니가 양인이면은 그 아버지가 노비더라도 그 자식은 양인이 되게 하게끔 됐네요. 이때 와서는. 그 이후로는 상층은 약해지고 하층이 강해진 거죠. 양인들이 많아진 거죠.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뜻이 흩어져서 통솔하고 이끌 수 없게 되었어요. 신해년 이후 귀족은 날로 시들어가고 천민은 날로 행포해져서 상하의 질서가 문란하여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명령이죠. 그런 어떤 그 질서 같은 것들이 잡히지 않으니까 한번 변란이 일어나면 흙더미가 무너지고 기와장이 부서지는 형세를 능히 막지 못할 것이다. 군왕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고 수령은 나그네와 같아서 마을 이웃 간의 어리석은 무리를 통솔하고 이끌 방도가 없으면 어찌 어지럽지 않겠으며 또 무엇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자,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노비법을 복구하지 않으면 그 어지러움으로 망하는 것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노비법을 다시 아까 유영원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급격한 건 아니지만은 노비법을 이제 서서히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똑같은 실학자지만요, 사회의 기관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다시 노비법을 올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1818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학자라도 이렇게 노비법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선생님이. 주제는요, 실학사상을 토대로 한 지금 노비제잖아요. 노비제인데요. 제시문 가하고 제시문 가는 뭐 실학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실증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제시문 나하고 제시문 다예요. 제시문 나에서 유영원은요, 노비제가 가져오는 폐단을 지적했지요. 폐단을 지적하면서 노비제는 아무 죄 없는 인간을 그 핏줄, 가계, 그 혈족에 따라서 개인의 소유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인도적인 제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은 유영원의 주장대로 시행된 노비 종모법으로 인해서 폐단을 지적하잖아요. 왜냐하면 상하 질서가 바로잡히질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노비 종모법의 시행은 본래 노비였어야 할 자를 양인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회의 수직적 질서, 개선적인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이렇게 아주 상반된 그 두 사람의 견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요구했던 대로요, 제시문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제시문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학생이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 제시문이라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독해 연습만 하고 있다라면은, 할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교과서에 무엇보다도 근거를 두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또 핵심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또 하나의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어떤 대학의 문제인지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는 이제 서울대학의 문제였었잖아요. 정시 논술이었는데요. 이 대학은 여러분들이 천자 정도로 쓰는 겁니다. 천자 정도로 쓰는 건데 간단하게 이제 논제만 나와 있죠. 제1시문 마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에 가한 시장 점유율 제한 조치에 대하여. 그러면 제1시문 마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나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 타당성을 옹호하라는 얘기죠. 마의 타당성을 옹호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가의 입장이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상반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나하고 가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문제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그것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의 관점에서 이거 이런 규제, 이런 법, 이거 문제 있다. 비판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 읽어봐도 벌써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요. 나하고 가는 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주제는 뭘까요? 당연히 그런 얘기겠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통신시장에 가한 시장 점유율 제한 조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 정부에서 취한 어떤 정책이겠죠. 그런 정책, 이 정책. 그것이 이제 이동통신이겠죠. 그 이동통신 정책에 대한 그 입장을 서로 나하고 과의 관점에서 타당성과 또 비판을 같이 함께 연결해서 글을 정리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가는요. 개인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래요. 짧지요. 문장 좋네요. 개인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며 특정한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떤 행위도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되어서는 안 되므로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 권리의 불간집성에 근거를 둔 행위 제약 중 하나입니다. 최소 국가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토피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최소 국가는요.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 줌으로써 같은 존엄성을 가진 다른 개인들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국가는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했어요. 최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의 과정에 의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카렌 레바크가 쓴 책에서 정의에 관한 6가지 이론에서 발췌해서 이제 수정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개인은 소중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을 형성하는 공동체도 그 주어진 권리에 대해서 어떠한 침해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의 입장에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가족, 배경, 성별, 지역, 연령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특성이나 환경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성취할 기회로부터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성취할 기회, 그 기회로부터 제한, 무언가 어떤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어떤 정책적인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균등한 기회가 전제가 된다면 개인의 능력과 성취에 의해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한다는 차등의 원칙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그들이 자기 옆으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밖에는 안 되므로 상층부의 사람들한테는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다. 일종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했어요.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요.
사실상 요거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상층부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사회적 기여를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잃게 하여 사회적 생산성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분배란 재화의 분배를 말하는 것인데 재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의 산물입니다. 생산 과정에 대한 기여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익은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져야 된다.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그 노력한 그 성과에 대해서는 그 성과 자체만큼은 보장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시문 가는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직이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보겠습니다. 롤즈가 나옵니다. 롤즈는요. 당연히 뭐를 얘기하겠어요. 노직이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안 읽어봐도 롤즈는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을 하는 입장이 되겠죠. 찬성을 하는 입장. 롤즈는 첫째, 각 개인은 다른 모든 개인들이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폭론분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게 자유의 원칙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그러한 재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한다. 공정한 기회의 원칙. 자, 이거 아주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롤즈는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요 세 번째 거예요. 셋째.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의는 우리에게 차등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랬어요. 자, 차등의 원칙, 정의,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가장 못 사는 일을 가능한 잘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자유의 원리라는 거, 자유의 원리 앞에 나왔었죠. 그렇죠. 여기 있었잖아요. 자유 원칙. 자유의 원리는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각 개인이 언론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평등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크레인 외 사람이 지은 철학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유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발췌해서 수정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논제가요. 성신여대 바로 작년도 수시논술 3교시에 치러졌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제시문 나를 보면요. 가족의 도움을 받고도 많은, 지금 계속해서 롤즈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족의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분명 유리할 테죠. 모든 사람들에게 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면 그 경기는 공정하다고 보기 힘든 거죠. 기회균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노직이 주장했던 자유지상주의 체제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당함은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한 임의적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허용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임의 요소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지능이 높거나 학식이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 등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임의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격차를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바로 개인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는, 즉 말하자면 보장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 말 그대로 진짜 탄탄대로로 잘 나가는데, 누구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또 그 살아가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거지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똑같은 어떤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공정한 능력의주의 사회라면 단지 형식적인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를 들면 교육기회를 고르게 제공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과 똑같은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능력의주의 개념에 맞게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죠. 모두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기를 할 때야 그거야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자유고 평등이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똑같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러한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이나 이로 인한 사회적 벅탈금으로 연될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적 경쟁에서 파생된 부의 편중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가 다수이므로 이들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잃는다는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을 낮추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아직 마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가하고 나는요,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똑같은 원칙에 대해서요, 가의 입장에서는 차등의 원칙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나의 입장은 요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문제 상황이 뭡니까? 마지요. 이제 말을 한번 봐야 되겠죠?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A사가 독점적인 지위에서 그 사업을 수행해 오다가 B사가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였으며 그 후 C사, D사, E사가 후발 협조로 시장에 진입했어요. 그러면 A사가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고 이후 B사가 진입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C, D, E사는 동시 후발 업체로 진입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5개의 업체가 경쟁을 하던 중 1위 업체는 A사하고 2위 업체는 B사가 어떻게 합병을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두 회사가 합한 시장 점유율이 57%를 이루면 절반 이상을 두 회사가 다 장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50%를 넘는 거대 통신 공룡의 탄생과 이들이 가지는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염려하여 합병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합병을 승인을 합니다. 50%가 넘으면 승인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합병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50% 넘거나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를 넘을 경우에는 합병 규제의 대상, 그러니까 합병을 할 수 없는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제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에도 분명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쩌면은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게? 예, 차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차등. 예, 이게 차등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법 자체가. 근데 가의 입장에서는 이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A사가 물론 먼저 진입은 하긴 했지만은 뒤에 진입한 회사들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차등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의 내용이 쟁점이 서로 부딪히고 요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라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요런 문제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한번 써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내용이 아니고 1000자 정도니까요.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요, 여기까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했지만 분석을 하면 간단한 얘기잖아요. 재심은 가에서는 노직이 주장하는 기회균등과 능력주의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경우도 사회적 존재들은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할 수 없대요. 기본적인 원칙에 의배되며 기업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이익에 대해 침해받는 거 부당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심은 나에는 롤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정한 경쟁은 개인이 가진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차등 원칙을 생각해 보면 각 개인이 시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이 다르고 시장에서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동일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반대되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요. 무엇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또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규제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재심은 가는 그거는 침해당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재심은 나는
어떤 그 기업이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업이 가진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요, 천자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천자.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정리해서 쓰면은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답안이 되겠지요. 결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작년도에 치러진 문제였어요. 하나는 서울대학 문제였고 또 하나는 성신여대 문제였습니다. 자, 지문 내용 어렵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분명히 쟁점이 있죠. 쟁점이 있어야 또 논술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쟁점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보는데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는 장면이에요. 신문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신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요. 신문에서 이제 장점을 찾아봐라. 각각. 예를 들어 신문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식량을 제공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도 신문사마다 어떤 데는 제공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신문사에는 그게 북한의 참 굶주리고 헐벗는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량미로 전용되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쟁점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쟁점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쟁점에 대해서 그 모두원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각자 자기 생각을 모두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제시를 쭉 합니다. 이게 잘 안 나왔네요. 화면에. 그리고 나서 그 쟁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 다음에 그 견해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해보고 또 학교에서 이런 수업이 없다라면요, 여러분들 뜻이 맞는 동료들하고요 같이 이렇게 요즘은 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사논술반 해서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듀팟에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여러분들 논술뿐만이 아니라 입학사정관 전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이것도 뭡니까?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천종산삼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거양득 일석이조 여러 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실례를 또 한 가지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재밌는 질문이에요. 2003년도인데요.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은 2003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전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도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요. 왜냐하면 이때 이 시대에 이 얘기가 진짜 정말로 동아일보에서 다뤄졌던 이 쟁점이 두 분 사이의 쟁점이 사회적인 논의로 확대돼서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관점이 정해졌다면요. 황우석 교수 논문 표절이라든지요. 이런 조작이라든지 이런 큰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주는 문제는 아마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 신문에서 두 분 사이에 똑같은 서울대 교수입니다. 한 분은 의대 교수님이고 한 분은 이 황우석 교수님은 이제 수의대 교수님이 되겠죠. 두 분 사이에 이제 먼저 황우석 교수님이 쓴 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돼지장기 인체이식 성공할 때까지 10년 내에 부실한 장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03년이니까요. 지금 2011년이네요. 이른바 장기 교환 시대가 오고 있네요.
나는 과학자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업에 효자 상품을 제공하며 국가의 미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분은 이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요, 요 구절만 보더라도요 상당히 도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을 경제적, 말하자면 실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과학은 공리주의의 바탕을 둬야지 철학을 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미사여구보다 국민을 먹여 살릴 과학, 굉장히 실용적이네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소외 분야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특히 실용화 단계에서 기술 융합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 가뜩이나 원철 기술도 허약하고 기반 구축도 미흡한 터에 개별 약진은 논문을 위한 연구의 반복이 되기 십상이다. 선진국가 견주 우리 기술 내 상품을 창출하려면 다양한 학제적 공동연구가 핵심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화여대 생명과학연구팀의 융합연구조직과 포항공대 바이오센터의 체계적 준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자료에서 내려받아서 쭉 읽어보시고서요. 제가 끝부분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동종장기 공급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종장기 공급은 사회문화적 가치가 변한다 해도 넘어가서요,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요. 인간의 장기를 인간의 장기로 이렇게 대체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면은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부작용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부 반응을 해결하면은 인간의 장기를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교수들로 구성된 이종장기 연구팀이 최근에 이제 그와 같은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면 일시적인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면역 거부 반응과 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되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국내 대학에서 이제 몇몇 전문가 그룹들이 그와 같은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국정 목표 가운데 과학기술 중점사회 구축이라는 항목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을 신설한다는 소식은 대단히 고무하다,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 모든 정부가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겠다고 외쳐왔지만, 그러나 처음에만 그랬지 나중에는 상당히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반복됐다는 얘기죠. 자본과 자원이 빈약한 우리는 기술과 두뇌로 세계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우리 처지에서는 과학기술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학계의 한 구석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래 과학 사회를 그려보고 우리 자세를 가다듬어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 속에는 바로 이 과학 자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은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과학을 굉장히 상품적인 가치로, 상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도구적인 가치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칼럼이 나가고 나니까요, 곧바로 며칠 있다가요, 이거를 반박하는 똑같은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 성두황 씨입니다. 사회 외면하는 과학은 안 돼, 이랬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재밌습니다. 과학은 생산력과 직결되는 도구적 이성, 그렇죠. 앞에 황우석 교수님이 주장했던 거죠. 이성으로서의 특성과 그 의미까지 천착할 수 있는 성찰적, 비판적 이성으로서의 성격을 갖네요, 과학이. 이런 두 가지를 갖고 있네요. 네, 유전자의 구조와 그 구석에 담긴 정보를 밝히는 것이 과학의 역할이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과학의 소임이에요.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과학의 힘이 커질수록 성찰적 이성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하죠.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황우석 교수님과는 다르게 도구적 이성보다는 성찰적 이성으로서의 과학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다라면요, 인간에게 많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그러면 과학자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회적 의미가 있느냐. 과학은요, 예컨대 체세포 핵치환 기술에 관한 연구가 인간과 사회 통제에 사용해야 될 것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잘못되면 인간과 사회 통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이들 문제는 그 자체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소수의 엘리트적인 소수가 모든 것들을 장악했는데 이제는 사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논의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정보의 공개와 사회적 검증을 통한 관리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가 체세포를 통해서 이제 복제 기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그 내용까지도 다 확인이 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분의 견해였어요. 이분의 견해가 그 황우석 사태 터지기 이전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는 인류 공동의 지적 자원인 정보를 인류에게 알려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또한 선진 과학기술이 국가 간 이전과 공유의 장치도 마련돼야 된다. 예컨대 환경보전과 관련된 과학기술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힘을 갖는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재밌는 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과학은 공리주의의 바탕을 두어야지 철학을 논하고 있을 수 없다거나 과학자는 기업의 효자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공연히 일삼는 과학자가 대단한 인물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는 과학은 상품이라는 그런 그 공리주의나 또는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되고 과학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인류에게 미치는 어떤 그 영향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호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 문명이 제어력을 잃고 마침내 인류와 생태계 그리고 과학 자체를 파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인류는 그리고 현장의 과학기술인들은 성찰적 이상을 더욱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 글은 황상익 교수가 서울대 의대 교수님께서 이제 쓴 글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2월 21일자 돼지 장기 인체 이식 성공할 때까지 황우석 선생 교수님께서 쓰신 이 글에 대해서 반론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자, 이때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런 논쟁이 정말 사회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라면은 나중에 그와 같은 황우석 교수 논문과 같은 그런 참 국민적인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은 좀 미리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했거든요. 그랬는데 선생님은 이때 당시 이 글을 읽어보고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어떤 철학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도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쟁점이죠. 이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토론거리로도 좋고 그 다음에 논술이 자료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한번 이 지금 두 칼럼을 가지고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제시문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예요. 그 주제와 관련된 글인데요. 공통된 주제는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각 제시문의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각 제시문의 입장 여러분들 뻔히 알죠. 그건 뭡니까? 황우석 교수 입장에서는 과학은 도구적. 그 다음에 그 뒤에 반론을 제시한
황상익 교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과학은 성찰적 이성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생명공학에 대한 관점인데요. 과학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 질문 가는 어쨌든 간에 실용성이고 공리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과학보다는 성찰적 이성으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글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여기다가 이것이 뼈대라면은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쓰면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내 생각은 이 생각이다라면은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생각을 주장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논술이 원리가 되는 거죠. 실문을 여러분들 보다 보면요, 이렇게 쟁점이 나와 있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쟁점이 나와 있는 글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선생님이요, 이건 좀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만요, 한 주제를 놓고 한 중앙 일간지에서요, 그 교수님께서 쓰신 글에 대해서 제가 반론글을 한번 냈어요. 반론글을 냈는데 그 교수님이 그 글을 보시고 또 그 다음날 재반론이 나온 거 있죠.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재반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요, 제 논리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재반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언론사에서 실어줬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재반론에 대해서 다시 또 재반론 글을 밤을 새워서 썼어요. 써가지고 신문사에 제가 이 글도 실어주십시오. 예? 반론에 대한 재반론도 실었으니까 재반론 글도 써주십시오.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끝없이 번져나가니까요. 그 선생님께서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논쟁에 두 분 사이의 논쟁은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논술은 이렇게 쟁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쟁점을 신문의 쟁점을 좀 여러분들이 뽑아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또 종이신문을 잘 안 보는 경우에는 더더욱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인지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검색 옵션을 주세요. 화면을 이제 넘어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옵션을 다양하게 주면은요, 거기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그 모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논쟁거리로 삼아보고 자신의 의견도 강하게 한번 피력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논리가 아주 무럭무럭 쑥쑥 이렇게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그 시간이 다가왔네요. 이 사진은요,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작년에 우리 그 6월 달에 남아공에서 그 월드컵이 있었죠.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고3 담임을 하면서요, 그날 이제 학교에 남아 있었는데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려고. 근데 축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 반이 3학년 7반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국 경기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하고서 나타났어요. 지금 보세요. 분장을 이렇게 하고서 나타나면서 한국 팀을 이렇게 막 응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 보세요. 저도 이렇게 가서 사진을 촬영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막 페인트 비슷한 걸 이렇게 다 칠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그 열정, 염원. 젊은이라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도 여러분들의 열정을 먹고 크는 그런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진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